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재욱 교수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도 맡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 코비드-19의 건강 피해와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인 연대에 관련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아직 이 코로나19, 코비드-19과 관련된 건강 피해나 그리고 영향을 가늠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도 불분명하고 동시에 여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라는 즉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중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치사율이나 사망률이 유행성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약화되고 이젠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 숫자를 어떻게 통제 가능한 범위로 갖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치료제가 우리가 언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는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타리 클럽과 같은 국제 기구들이 해야 할 역할들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코비드-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건강 피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주 15일 기준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만 460만 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이제 이 건강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건강 격차 부분 불평등도 여전히 큰 문제로 우리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주 대륙, 즉 북미, 남미, 중미, 미주 대륙에서의 발생이 매우 컸고 그 외에 이제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같은 중앙아시아 유럽 사회가 코비드-19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46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 또 5억 명이 넘는 그런 감염자 숫자보다도 이건 알려진 숫자고요. 이런 코비드-19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인한 초과 사망률, 즉 과거보다는 초과 사망률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매몰되다 보니 일반 질환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반 질환자의 사망률도 동시에 증가했고 특히 자살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 사망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만 30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전 세계 보고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보고되지 않은 초과 사망률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초과 사망률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불평등이 또 불균형이 굉장히 큰 차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 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더 커지는 이중의 고통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나라별로 초과 사망률 숫자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국가인 미국, 러시아, 유럽에서의 초과 사망의 숫자도 많습니다만 비율, 인구 10만 명당 이 초과 사망률 숫자를 보신다면은 페루, 멕시코, 불가리아 같은 개도국이 즉 의료 체계가 좀 취약한 국가에서 초과 사망률이 매우 증가했고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타지키스탄, 또 니카라구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가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underreport된, 즉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은 이 초과 사망률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왜 이런 초과 사망이 문제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의료 체계의 붕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 WHO의 공식적인 보고입니다. 자, 초과 사망률을 넘어서 원래 유엔과 WHO가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사회 발전 목표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합니다. SDG 목표를 설정해서 매우 중요한 목표로 전 세계가
보건 문제를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목표조차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SDG가 갖고 있는 많은 목표와 평가 지표들이 오히려 코로나19로 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백시네이션 잘 안 되고 있고요.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 문제 더 후퇴했고 또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에서의 보건 문제 역시 지금 과거의 코비드-19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코비드-19에 매몰되다 보니까 말라리아나 결핵이나 HIV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도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감염성 질환 또 이 보건 문제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는 더 어려워지고 그것이 더 악화 이 사이클, 비셔스 사이클 통해서 보건 문제는 더 악화되는 그러한 양상까지 번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WHO도 그렇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WHO 중심으로 해서 이 Access to COVID-19 Tools, 즉 COVID-19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이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역량 강화, 치료, 그다음에 치료제 보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작동하기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역량 강화 4가지 큰 필라, 기둥을 토대해서 개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물론 WHO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이 인터내셔널 NGO, 가비, 월드뱅크, 유니타드 또 그 외에 많은 기구들이 또 글로벌 펀드까지 포함해서 이런 코비드-19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시네이션, 인이퀄리티도 문제인 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5억 회 이상의 백신이 공급됐습니다만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미국과 유럽과 일부 부유한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백신 접종을 백신 확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많은 대다수 중저소득 국가 혹은 최빈국 국가들에서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인이퀄리티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WHO는 코백스라는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개도국에게 이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코백스가 발표한 지금 보시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개도국에 이 백신이 공급되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은 2022년 내년이나 가능해집니다. 2022년에 이 개도국이 백신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는 뜻은 앞으로도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도국이나 중저소득 국가에서 코비드-19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계속 코비드-19이 발생하다면 그 중에 많은 발생하는 건수 대비 자연적 확률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변이 바이러스 발생하면 다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선진국이나 잘 사는 국가에서도 다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선진국만이 해결되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포함해서 백신 접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위드 코로나가 글로벌리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국제개발 협력, 이 보건의료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K 코런틴, 한국말로 K 방역이라고 하죠. 3T,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 이 3T 기반의 한국 방역 시스템은 이 과거 2015년 머스 케이스 때부터 우리 사회가 축적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단 개발 회사와 이 코로나19 진단 이 PCR 키트를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우리가 개발해서 진단을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작년 2월, 3월, 4월에 1차 코로나19 유행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는 대로 작년 초에 이 영국은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고 사망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한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좋은 한국의 K-방역 성과가 있었던 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겠죠. 백신 확보와 관련된 그 이후의 정책,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산 문제, 이 4차 대유행이 이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K-방역의 성과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이 강력한 이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번 코로나19 환자에 감염되시면 환자분이 진단, 치료에 관련된 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이러한 이 공공의료보험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코비드-19을 잘 대응할 수 있었던 한국의 좋은 이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글로벌 솔리다리티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코비드-19을 대응하면서 이 포스트 코비드-19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포스트 코비드-19 리커버리 혹은 포스트 코비드-19 레질리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었고, 그동안의 지난 1년 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 회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을 지금 OECD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얼리지 베이스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이 부처 간의 섹터럴 코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의 중요성,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고 매우 정확하고 유용한 이런 앞으로 회복 프로그램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회복 프로그램도, 즉 코비드-19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OECD 국가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저소득 국가나 이 최빈국 국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좀 더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6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에서 다양한 이 코비드-19 회복을 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사업의 필요성, 또 WHO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WHO 펀딩 소스가 지금 매우 리미트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유일한 이 보건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못했던 점도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WHO가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비드-19에 관련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국가 간의 국경 봉쇄와 같은 이런 법적인 문제, 또 관련해서 많은 이 코비드-19 시행과 관련해서 또 락다운과 관련된 소셜 디스턴싱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 발생됐던 인권 문제,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WHO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이나 혹은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나 혹은 새로운 이 보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만 됐지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중국, 유럽과의 소위 패권 경쟁에서 보건 문제를 다루고 있는 WHO의 거버넌스도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세계보건총회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는 우리가 shall fight against the COVID-19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중국의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유럽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이해관계 역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코비드-19이 파이널 위너가 누군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코비드-19의 최종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확진자 숫자보다는 코비드-19에 의한 사망자 숫자가 더욱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세스 모탈리티, 즉 코비드-19 이외의 일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건강 피해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다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코비드-19을 대응하면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에 보여준 국가 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관련성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자산, 인류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훼손, 자유의 훼손, 그리고 솔리더리티에 대한 훼손, 이런 시민사회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그런 사회적 자산이 얼만큼 손실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코비드-19이라는 평가로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 슬라이드 그림은 국제안전보장이사회의 사진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현 주소가 보여주듯이 미, 중 간에 또 유럽 간에 러시아와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부분에서 보건 문제 역시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의 거버넌스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점이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로터리 클럽 같은 이런 인터내셔널 NGO 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체리티, 또 그 외에 많은 국제적인 사업도 같이 했던 기관들의 역할이 코비드-19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